대중문화로서의 SF 형성에 시각예술이 미친 영향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SF가 학계의 연구 대상이 별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예술은 특히 더욱 그러하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예비 연구 차원에서 그 SF적 상상력을 시각화한 한국의 영화, 만화, 책 표지와 일러스트레이션 중에를 통해서 한국 SF 시각예술의 발달과 그 문화 정치학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새로운 연구라서 논평을 좀 분석을 덜 하더라도 자료를 많이 보여주는 쪽으로 강연의 기조를 잡았습니다. 우선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F는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SF 팬덤이나 작가분들께서는 그 사실 영어로 사이언스 픽션 앤 판타지의 이력을 차용한 이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뭐 과학 소설이라고 하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용어는 또 실증주의적인 색채가 좀 두드러진다 해서 최근에는 외래어인 SF를 되려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용어를 채택해서 오늘 쓰겠습니다. SF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보통 이제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면 영어랑 한국어를 쓰는 분들이 청중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는 영어로 작성하고 강연은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 하시는 분들께서. 첫째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SF를 어떤 기술적 근대성의 문화 또는 테크노컬처의 한 형태로서 보는 입장인데요. 이 테크노컬처 담론 내에서는 SF의 주된 기능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적용에 따른 사회적 여파를 전망 고민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 계보는 그 미국의 담론이 이제 미국 쪽에서 영미 쪽에서 발전을 했으니까요. 20, 30년대 그 미국 펄프 픽션을 통해서 SF가 대중화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SF를 기술적 경이 문화라는 식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스트 모던 이론가인 장 보드리아의 가상 혹은 과잉 현실론을 거쳐서 인터넷, 인공지능, 유전공학 등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현 시대에는 SF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리얼리즘이다 라는 명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SF를 독특한, 여기서 이제 제가 영어 용어랑 약간 다르게 번역해서 비판적 사변의 문화 형태로 간주하는 입장입니다. 이 담론은 그 기원이 60, 70년대 서구의 민권운동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경이보다는 사회 비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던 새로운 SF 문화를 일컫는 말로 부상했던 사변소설에서 비롯됐습니다. 당대의 SF를 인지적 소외의 문학이라고 규정했던 동구유럽 출신의 다르쿠스 빈 교수의 이론화 작업을 거쳐서 현재 막시스트 경향의 프레드릭 제머슨이나 칼 프리드만과 같은 평론가들에 의해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담론 내에서 SF의 주된 기능은 과학기술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 혹은 대안 현실을 상상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의 역사성과 가변성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SF는 다름의 문학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그 서울의 미디어시티에 상암 미디어시티에 있는 테크노컬처 인스톨레이션 아트하고 그 밑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그 비디오 게임에 기반한 헬조선 지도를 각각 한국의 샘플로 뽑아봤습니다. 이 두 접근법의 차이가 SF 시각예술사에서도 드러나는데 테크노컬처 담론 내에서는 첨단 기계나 가상현실을 사실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스타워즈 그 유명한 첫 장면에 등장하는 삼각형 모양의 거대한 우주선 있죠. 거기에 영향을 미친 그 크리스 포스의 화려하고 정밀한 메카닉 디자인이 그 테크노컬처 접근법에서 나오는 SF 미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판적 사변 담론 면에서는 우리 시감각을 압도하기보다 또는 경이감을 주기보다 기존의 시각을 전복 해체하려는 아방가르드, 특히 추상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편으로 필립 딕의 고공의 사나이에 나오는 복거일이 그 비명을 찾아서 그 작품에 영감이 된 미국 작품이죠. 나오는 비밀의 성을 살바도르 달리 스타일로 녹아내리듯 그렸던 리차드 파워즈의 표지 그림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지어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두 조류의 SF 담론이 혹은 그 작품들이 서로 접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두 담론은 SF에 내재한 양면성을 각자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지향성은 변별이 가능하고 이제부터 소개할 SF 시각예술이 발전 과정에서 양자가 어떻게 결합하고 대치했는지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SF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2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나 60년대쯤에 이르러서야 대중문화로 활성화됩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뭐 발명학회가 조직이 되고 과학조선 잡지가 창간되고 과학대회를 창설하고 이렇게 노력한 과학자 또는 과학을 사랑하는 지식인들이 계셨지만 실제로 그 식민지 시대의 과학 교육의 부족성과 그 식민지 사회의 특유성, 그러니까 그 기술적 근대성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전유되었던 시대에 그 대중이 그 친화를 못 느꼈던 거죠. 이 SF라는 문화에. 그렇지만 이제 해방된 이후에는 이 과학 개발을 통해서 국력을 신장하려는 열망이 그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열망이 널리 퍼져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미소 간의 우주 경쟁이 부추긴 호기심 그리고 그 원자탄의 위협에 대한 공포감이 더해져서 SF가 대중화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50년대 후반에 나타난 그 SF 이미지인데요. 과학 책들입니다. 이것은 과학 소설책이 아니라. 네, 보시다시피 그 미국과 일본의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그 미국의 50년대 헐리우드 영화나 뉴스 등을 통해서 일반화된 이런 인공위성이나 로켓 등 유명한 그러니까 잘 알려진 SF 아이콘들이 등장하고요. 또 그 저쪽에 보면 고마츠사키 시게루 잘 알려진 일본의 SF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이 그대로 책의 번역과 함께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영롱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 우주와 미래, 과학의 미래에 대한 선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미래지향적인 SF가 주류를 이뤘다고 하면 한켠에서는 또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 일본의 괴수 영화 고지라가 한국에서 용가리로 리메이크되기도 했습니다. 용가리가 고지라를 본따서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은 그 주인공인 외눈이 젊은 과학자가 일본에서는 그 피폭당한 일본의 그 청년을 대표한 인물이었다면 한국의 용가리에서는 그 청년 과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각된 것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미래의 과학 강국을 짊어지고 나갈 소년 과학도가 60년대 SF 문화 전반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소년이죠. 이 소년이 역시 그 시대 가장 다작을 냈던 한낙원 SF 소설가의 그 책 표지에도 드러납니다. 보시면은 60년대에 비해서 70년대에 확실히 그 덜 추상적이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테크노컬처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60년대에 성인 SF 소설도 첫 등장을 합니다. 완전 사회라고요. 이 소설은 완벽한 인간의 표본으로 선출돼서 그 냉동 수면 실험에 참가한 한국 청년이 2155년에 그 전쟁을 일삼은 남성들은 다 화성으로 쫓겨가고 그 여성들이 단성 생식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여성 과학자가 이제 사회를 지도하고요. 그런 진성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그런 사회에서 겪는 모험담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 서사 내에는 여러 가지 그 미래의 장치가 나옵니다. 뭐 핸드폰, 카메라라든지 물침대라든지 움직이는 횡단보도 같은 테크노 유토피아의 광경이 펼쳐지고요. 작가 스스로 너무나 배고픈 현실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서문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표지를 보면 전혀 그런 장르적인 특성이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표지가 아주 미치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 시대의 그 표지 장정의 대가였던 김한규 화백, 사실 이제 미술사에서 잘 알려져 있죠. 의 영감을 받은 어떤 일러스트레이터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가 그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김한규 화백은 이제 그 30년대 일본에서 전위예술을 공부한 분이죠. 그래서 입체파와 추상파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기하학적인 그런 구성과 또 그분 특유의 푸른 색감,
이 표지와 동일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분이나 그분 제자가 그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그 기발하게 낯설었던 당대 한국 문단의 그런 SF 미래적 서사와 그 작가인 문윤성과 동세대였던 그 김화백의 반추상 회화에 깃들어져 있는 전위 정신이 조우한, 그죠? 무명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조우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초판 표지는 한국 SF 서사와 아방가르드 예술이 최초로 결합한 귀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제 70년대, 80년대로 넘어가면 아주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데요. 이제 보통 테크노컬처러스의 SF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 발달이 평행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 80년대에는 독재 정부가 자본을 많이 투자를 해서 특히 이제 박정희 정부의 경우 전국민 과학화 캠페인을 펼치면서 중공업 산업 정책 육성과 함께 육성 정책과 함께 그 많은 SF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를 수입하고 또 제작하는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를 필두로 다양한 청소년 잡지가 미래를 그리는 사파 이미지라든가 그 만화 또 실사적인 그 그림들, 사진, 되게 진보적으로 보이죠. 경비행기에 가볍게 손을 얹고 있는 여학생, 그죠?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과학을 대중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디어 회관에서 60권짜리 세계 SF 걸작선을 내고요. 그 중에 이제 그 표지 그림이 다른 건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이 한국 작품의 경우에는 잘 알려진 신동우 화백 유명한 만화가시죠. 근데 그 굵고 역동적인 이미지, 굵은 선과 역동적인 이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표지 그림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양적 확산에 비해서 창의력은 실제로 오히려 쇠퇴하는 면이 있습니다. 80년대에. 그것은 그 정부의 검열과 또 그 상업화되고 국수화된 SF 장르에 대한 양식 있는 그 문화예술인들의 반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실험적인 문화예술인들이 그 SF 양식을 차용해다가 그죠? 사회 비판의 텍스트를 생산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이 시각예술사에서 일례로 들 수 있는 것이 김기영 감독의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입니다. 이 영화는 김기영 감독 특유의 그 표현주의적인 색채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 그것이 아주 다른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목할 것은 60년대 SF 영화에는 선인 과학자와 악인 과학자가 경쟁 구도를 이루는 반면에 이 영화에서는 과학자가 악인으로만 나오고요. 그의 목표는 민족 팽창주의적인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이 한국인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연구비와 또 이제 그의 정적을 청부살인까지 하는 그런 어떤 어두운 정부와 결탁된 듯한 세력의 옹호를 받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불치병에 걸린 딸이 죽어가자 그 저승의 동반자로 삼고자 대학생인 조수를 살해하는데요. 이 조수의 잘린 목이 재단에 받쳐진 목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와 씨름 끝에 자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지금 보는 이 붉은색 화면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흑백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이미지가 제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검은 나비로 변신한 악인 과학자가 저승으로 퍼덕퍼덕 날아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귀신이나 등장하는 호러 영화가 무슨 SF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외계인과 신체 개조, 유전공학 등의 테마가 자주 등장하는 SF가 특히 영화 매체에서 호러 장르와 결합된다는 것은 널리 주지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환타지 호러로 한국 영화평론에서 논의되어 왔던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는 기괴한 초현실적인 영상미를 구사하는 그 김기영이라는 스타일리스트가 미친 과학자라는 SF의 테마를 이용해서 당대 개발 독재치하의 한국 사회상을 디스토피아적인 악몽으로 표현한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민주화 운동의 시대로 알려져 있죠. 민중미술의 시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과학기술사 쪽에서 접근해 보면 예술사에서 백남준의 그 비디오 아트로 알려진 것처럼 많은 그 사적인
뭐라 그래 개인의 전자용품이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그죠? 비디오라든가 호출기라든가 워크맨이라든가 그죠? 이 시대에 검열 때문에 처음에는 반공 냉전주의의 만화만 몇 개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가면 다시 SF적인 상상력이 70년대 때부터 침체되었던 상상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반핵, 반전 운동을 포스트 어파컬립스 세계에서 핵충이라는 그러니까 핵충이라는 개체를 통해서 표현했던 그 신기왈의 가벼운 스케치풍의 만화고요. 또 60항쟁이라든가 광주 항쟁, 삼청교육대 등의 굵직굵직했던 그 80년대 민주운동사 사건을 사이보그 혁명이라는 서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어떻게 말하면 민주화 운동사의 그래픽 모니먼트라고 할까요? 그런 김준범의 기계인간 109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또 이 시대에 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여성이 생산자와 소비자였던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였던 순정 만화 매체를 통해서 여성들이 SF 스토리텔링을 시작합니다. 메카닉 디자인에서는 그 남성들의 만화보다 뒤졌을지 모르지만은 이때 등장하는 이 강인한 여성상, 다른 어떤 대중매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대안적인 여성상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80년대 후반의 만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테크노컬처와 비판적 사변의 SF가 결합하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 오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PC 통신과 함께 그 온라인 공간이 열리면서 문학적으로 그것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표지를 보겠는데요. 90년대 전반에 출판되었던 첫 번째는 창작 기계입니다. 이 소설집에 14개 정도의 그림이 들어있는데요. 강진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께서 그린 겁니다. 보면은 대체로 사이보그를 테마로 하고 있고요. 표지나 또는 그 중간에 있는 그림이 그렇죠. 또 어떤 그 기계와 그러니까 생체 또 뭐 가상현실과 좀 일상의 현실 또 환타지 등을 경계를 허무는 그런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미지, 맨 끝에 이미지는 맥스웰이 도깨비라는 짧은 단편인데요. 두 대학생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가 하는 걸 논의하는 단편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인공두뇌를 가진 작은 요정, 이렇게 무거운 비행 배낭을 메고 있고요. 이제 아마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바텀을 연상시키는 그 반인 반수의 그 부자를 상징하는 그 편안한 비행 접시를 타고 있죠. 둘이 가위바위보 하는 것을 통해서 좀 희화적으로 그 소설을 시각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초현실주의풍을 따르고 있다면 그 다음 해에 출판되었던 사이버펑크라는 책은 그 표지 그림에서 무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다른 미학적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몬드리안식의 차가운 추상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책의 서문에 한국형 사이버펑크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펑크는 그 전에 민주화 운동 세력과 달리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며 미래를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써놨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기술과 자본의 독점을 반대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르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체를 구사하겠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표지 그림에 보면 영어처럼 한글을 그 첫 글자를 크게 대문자로 표현해놨죠. 그리고 그 모음이 길다랗게 돼 있는데 그것은 홍익대 당시 홍익대 미술학과 교수였던 안상수님이 발명하신 폰트로 당시에는 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문학 쪽에서 키워온 역량이 영화 스크린에 등장하기까지는 이제 21세기가 되어서죠. 자본이 투입돼서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물론 헐리우드 영화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니까 국산 SF 그 특수 효과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SF 영화가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역량의 축적 끝에 이제 세계화된 이제 봉준호의 유명한 에코 사이언스 에코 SF 필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필름들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제가 SF 얘기를 하면 그래 한국에 SF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봉준호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아, 그 유전공학을 통한 유전자 조작을 통한 괴물이라든가 또는 환경 오염에 의한 괴물의 이미지라든가 또 그 포스트 오파클립스 세계에서 그 얼어붙은 세계를 빙하기에 외로이 달리는 고속열차 그리고 그 안에 생태계 이런 것들을 이런 이미지 아주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이미지들을 창출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SF 시각예술사에서 빠뜨릴 수 없지만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설국열차의 경우 프랑스 만화를 기반으로 했지만 사실 그 서사뿐만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에서도 횃불 시위라든가 그런 데서 한국적인 역사적 맥락이 이미지 텍스트로서 깔려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세계에서도 더미같이 초현실주의와 SF 상상력의 영감을 받은 그런 그림을 좀 전문으로 그리는 분이 등장을 해서 그 듀나 한국의 보통 여러분이 많이 요새는 영화 평론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SF 작가입니다. 아주 중요한 작가예요. 이름과 얼굴은 알려져 있지 않죠? 저게 프로파일 사진입니다. 그런 그 성적인 정체성도 알려져 있지 않고 이런 작가가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국 SF계는 그 여성과 퀴어 성적 소수자들이 목소리가 가장 크게 나오는 문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면세구역은 아시는 분은 알아차리셨을 텐데 그 양들의 침묵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스팀펑크 스타일로 아날로그식 기계의 이미지를 그 조디 포스터 얼굴에 위에 덮어 씌웠죠. 이것은 그 기계의 힘을 빌어서 가부장적인 남성들과 싸우는 그런 여성 사이보그가 주로 자주 등장하는 듀나의 사이버 페미니스트 작품들을 상징 시각화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이 양분돼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 얼굴 모양을 한 나방의 외과 그 가운데 있는 역시 사람 얼굴 모양을 해골 모양을 등에 지고 있는 나방이 반으로 잘려져 있는데 그것은 타임존과 평행 우주 등을 모티프로 하는 그 SF의 이종 세계, 헤테로제너스한 세계를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사례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번 3월에 미국에서 첫 영문 한국 SF 단편선을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기 와 계시고 처음 보여드린 화면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보여줬던 그 SF 전시회를 기획하셨던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이고 현재 그 한국 팬덤 SF 팬덤 한국 SF 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박상준 선생님께서 함께 편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고요. 이 안에 13편의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감동적으로 부활시킨 그 SF 소설을 쓴 김창규 선생님도 여기 와 계신데요. 좋은 작품들을 엄선해서 뽑았고요. 이재민 선생님 FN 스튜디오의 그래픽 디자이너께서 그 박성환 작가의 레디메이드 보살이라는 작품에 영감을 받으셔서 이렇게 로봇 메카닉 디자인에서 이미지를 끌어온 스팀펑크식 폰트로 제목을 근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러니까 그 밑에 보살의 이미지가 깔려 있는데요. 13편을 뽑았는데 그 중에 12편이 디스토피아예요. 비판적 사변 SF가 강한 그 조류가 강한 한국 SF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고 또 이홍민 젊은 일러스트레이터께서 완전 사회와 레디메이드 보살 등 각 작품에 대해서 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연 제목을 보고 미래의 테크노 유토피아의 이미지들만 많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청중들께서는 이 발표에 좀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께는 단순히 최첨단의 기술 발전을 전망하고 그것이 가져올 일상생활의 자동화, 우주 정복의 미래,
또는 불멸의 삶을 공상하는, 불멸의 몸을 공상하는 것만이 SF라는 장르의 소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F는 테크놀로지 발전 방향을 고민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다른 시공간과 대체 혹은 대한현실의 상상을 통해 현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SF가 상상하는 미래란 기술 자본주의가 광고하는 무한한 진보의 테크노 유토피아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한계를 초월하거나 이탈한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SF 상상력은 사실적이거나 낭만적으로 그려진 기계 문명의 상징뿐 아니라 입체파나 초현실주의 등의 아방가르드 예술 양식 그리고 복고풍인 스팀펑크와도 결합해 온 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제외시킨 SF 시각예술사는 장르에 대한 선입견을 지속시킬 뿐이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F가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인 민주화와 예술이라는 화두와 무슨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서 잠시 논하겠습니다. 모든 SF 작품이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한 작품들을 비롯해서 많은 SF 작품들이 미래 혹은 대체 현실을 상상하는 장르 고유의 내재적 특성 때문에 보다 나은 내일을 유토피아적으로 혹은 부정의 변증법을 통한 디스토피아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현실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첫걸음이 기존의 사회 질서와는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내다보는 것이라면 비판적 사변으로서의 SF는 민주적 예술과 자연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전, 반독재, 반양극화 그리고 반가부장제의 가치를 고취한 SF 작품들은 기존의 리얼리즘 문학이나 민중영화와 예술을 높이 평가하는 평론가나 문화연구가들의 관심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SF 상상력이 반세기 넘어 시각예술에 남긴 발자취는 이제 한 번쯤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는 전문 큐레이터, 여기 계신 많은 큐레이터 분들 중에 누군가가 기획한 전시회를 통해서 역사화되어도 아니 되어야 좋지 않을까? 그런 근미래를 전망해 보면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의 배명지 학예사입니다. 오늘 현대미술의 민주주의 재현이라는 주제하에 샤르네칸 교수님, 그리고 림파다 예술 감독님, 그리고 박선영 교수님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세 선생님께서는 각각 남아공,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리 정치학적인 그런 공간에서 각국의 현대미술이나 시각문화가 어떻게 사회 정치적인 맥락을 들춰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재현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다양한 논점을 제시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대주제가 미술관은 무엇을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처음에 화두로 돌아갔을 때 이런 어떤 다양한 민주주의의 표상들이라던가 또 어떤 행동주의적인 예술 실천들이 결국은 미술관을 움직이고 또 미술계를 움직이고 저희 사회를 움직이고 또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또 어떤 그 어둠 속에서 희망, 그 TJ 데모스 교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토론은 제가 세 분의 선생님께 한 3-4개의 질문을 각각 드리고 한 분에 한 분씩 드리고 그리고 청중께 그 마이크를 넘기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샤르네칸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2015년에서 2017년 동안 남아공, 특히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 로즈 동상 끌어내리기와 셰크빌 시위라는 두 중요한 사건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분비물을 쏟아붓는 것 그리고 그 작품을 불태우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카니발적인 그런 집단 행동을 통해서 어떤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식민지적 가치를 아주 적대적으로 드러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일깨우는 그런 예시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남아공의 우분투 철학과 인적 개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흑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불태우는 행위가 그 어떤 시위자들과의 어떤 인접성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또 충격적이고 또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있다라고는 이 개념은
또 내 안의 타자를 수용하고 또 다양한 어떤 민족과 인종과 종교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탈식민주적인 그런 대안이면서 또 민주주의의 재현의 가능성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는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합의보다는 불화의 어떤 장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합의에 의해서 유지되는 지배 질서의 균열을 내는 것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 언급해 주신 두 가지의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분비물을 쏟는 것, 붓는 것, 그리고 작품을 불태우는 것이 그런 어떤 적대감을 표출의 하나의 어떤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이견을 만들어내고 사회 정치적인 맥락을 또 역으로 들추어내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라는 어떤 재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우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타자와 연결된다는 그런 인적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은데 우분투의 전통 철학에서 나온 그런 인적 개념,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공동체 총체적인 어떤 커뮤니티 분열이 없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과 연결된 어떤 마이크로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민주주의의 하나의 또 사례를 보여주지 않나, 그런 개념적인 어떤 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합의와 불화라는 그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연결되어 있는, 서로가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실천에 대해서 선생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의 재현의 어떤 가능성들이 남아공에서는 예술가들에 의해서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또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Is this on? So, in South Africa post-1994, we rushed to a negotiated settlement to avoid a civil war happening in South Africa. We wanted to become the rainbow nation quite quickly, so everything was about unity in diversity. Let's avoid the impending civil war that was supposed to have happened. And so it wa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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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forgive, let's just avoid the war that was supposed to have happened. And what then happened was there was no economic transformation whatsoever. We just slid from apartheid right into post-apartheid with no transformation happening. So that meant everything that was actually under apartheid economically went into post-apartheid. So a lot of legislature changed, but economically the country remained untransformed. And 25 years later, it's even worse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at happened, which we are now reeling from the effects of that in South Africa. And so even in terms of our art, everything still remained the same. Much of our art institutions, our curricula, everything is on the basis of our white settler colonial history. Everything mainly remained untransformed. And so the battle still goes on. And so the conflicts that has been arising literally in the last 7 years has been a youth that has decided enough is enough. Time is not going to change anything. That unless a fight is taken to the institutions, time is not going to change things. So a generation somehow that we thought was raised on selfies, that same generation of selfies culture turned around and said, yes, we can post 100 selfies online, but we're also the same generation that knows who Frantz Fanon is. We're also the same generation who knows who Steve Biko is. We're also the same generation who can now be critical of Nelson Mandela. And we are the same generation who knows who Bell Hooks is, who Paulo Ferreira is. And we know what the pedagogy of the oppressed is. And so they've come after us, my generation, quite heavily.
And using technology, using Facebook, using Twitter, they've organized in entirely different ways. So they've used new social media in completely different ways, and they've galvanized in new ways. And so they've refused to at negotiated settlements with my generation and with older generations. And so they've actually refused institutional culture in the ways that we've known it. They've refused to say, yes, we've heard the discourses, we know the discourses, and what we're saying is all this talking, it's nice, but enough now. We need the action to go with the talk, because all this talking, all this nice theorist talking that you're doing, now we need to see the actual action of all this talking that you've done. And so they've taken to the streets, they've taken to the governments, and they've actually forced us to transform in ways that we haven't actually been willing to transform. And in terms of museum culture, I don't think we want to get rid of the conflict. I don't think we should get rid of the conflict. With diversity comes conflict, and we mustn't be willing to get rid of conflict in cultures. I think that's where the problem comes, is where we start trying to get rid of conflict. Conflict is good. Whenever two people meet, there's conflict. Even in households, even people you give birth to, there's conflict. You immediately hate your parents at a certain age. That's okay if you dislike your brothers, your sisters, your family, but that doesn't mean that you don't love them. It just means you have conflict with people who have different sets of beliefs from you, different ideas. But how you negotiate different ideas, that's what's important. And so in proximity to someone means that I have to negotiate certain things with being in proximity to someone. My proximity to blackness and to black people means that I have to negotiate those differences with them, and they have to negotiate sets of differences with me. The fact is, right now, there's a proximity going on outside. There's a whole set of Koreans who have taken up a proximity to Republican Americans. Why have they chosen that proximity? They're geographically so different from those Americans, but they've chosen a set of proximities ideologically with American Republicans. So we choose sets of proximities all the time. Which set of proximities are we choosing when we curate? So we are always choosing sets of proximities in our curating, in our thinking, in our discourses. Which sets of proximities are we choosing all the time? And in fine art and visual curating, a lot of those times, those proximities are Western ideologies.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림파다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비교 어떤 문화적인 어떤 관점에서 60년대에서 80년대의 어떤 아시아의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들, 변동들과 미술의 어떤 경향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로코의 어떤 탈식민이라던가 그 팔레스타인의 반이스라엘 운동과 연결돼서 아시아에서는 60년대에서 80년대 많은 국가들이 어떤 탈식민과 독립을 이루었고 또 독재, 항쟁, 학살, 베트남 전쟁, 냉전 이런 굉장히 첨예한 어떤 정치적 상황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 상황 하에서 여러 다양한 예술 현상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실험 미술도 그렇고 일단 서구 모더니즘과의 관계에서 나왔던 어떤 추상회화들 그리고 어제 많이 이제 말씀하셨던 아시아의 연대를 이룬 어떤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미술 운동들 를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거칠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에서 어떤 정치적 아시아 그 시기에 60년대에서 80년대에 지금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그 시기에 아시아의 미술의 민주주의의 재현의 가능성 혹은 정치성은 주로 많은 부분들이 연대를 이룬 어떤 사회 참여적인 미술 운동, 리얼리즘 미술 운동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 이제 비교적인 관점에서 그 모로코 카사블랑카 회화라던가
87년, 80년대 후반에 어떤 그 뉴 비전 아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동의 어떤 사회 정치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회화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가능성, 민주주의의 어떤 재현의 가능성을 본 그런 어떤 발표였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회화의 정치적인 서사의 가능성은 무엇일까? 굉장히 아시아의 문명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대비된 저희는 아시아의 추상회화는 그 시기에 냉전 시기에 굉장히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이념이 탈각된 삶과 유리된 혹은 어떤 서구 문화 제국주의의 한 어떤 이미지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미술과 사회의 관점에서는. 근데 그와 반면에 그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그 시기에 추상회화는 광장에서 어떤 시위 항쟁의 표상이 되거나 직접 삶의 공간에 광장에서 전시가 되거나 혹은 뭔가 굉장히 로컬한 독창적인 어떤 뭐 헤나나 이런 재료를 사용하거나 그런 어떤 굉장히 다른 어떤 면모를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발표를 들었는데요. 그런 어떤 아시아의 추상과 그 중동 북아프리카 추상 회화의 어떤 관점을 비교를 해본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추상 회화의 정치적인 가능성, 민주주의의 재현의 어떤 가능성은 무엇일까? 굳이 사회 참여적이고 행동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표상의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인 가능성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I've actually studied a lot of artists that have dealt with abstraction in various pockets in the world, including East Asia. I think the issue here is an issue of framing and an issue of contextualization, and a larger kind of also a deeper framework and historical analysis that understands some of like the philosophy, some of the mechanisms, I even want to say ways of living that a lot of these artists kind of adopted. And within these frameworks, then we can really think about how did they operate politically and socially, and what were they really trying to do. So for example, knowing Monoha from Japan and Dansekwa in Korea, I know that a lot of the actions were done with a conscious knowledge about creating a vocabulary of art that restabilizes narratives of power. This is the same time that we had third world politics rising, right? Against, there was the same time as student movements. This is the same time where the thinking about a more, let's say, globalized but at the same time equitable representation of art was also an aspiration for artists. So we have to think that we've arrived to a point because someone else did the homework for us, right? They built a language of, let's say, avant-gardism based on an equitable line, negotiating with other forces around them. So if we want to take Park Sebo that you have here, and when we think about just the actual kind of the writing mechanism, right? Like there's a lot of artists that I've seen from Asia, from also the Middle East that have dealt with some of the same semantics about the language of painting, thinking about the painting sphere as already a phenomenological way of understanding the life around them. So layering, right? And this process of labor, and the process of writing, the process of making. These are not, they are not apolitical ideas. They are very political ideas. They are
potent political ideas. We cannot keep on reducing them to just mere imagery, reductionisms. They hold a lot of important ideologies about bodies, Gutai movement, again, using action and their body in the creation of painting, abstract painting. When you think about Monoha, when they were digging the holes in outside space, filling it with water and saying that is the artwork, these are actionable, abstract gestures that look at far more philosophically deep, socially engaged, and politically ways of being. And I would say that they have, they really kind of fight for something we've all been in disregard to, which is these various universalisms, a variety of universalisms that talk in a language that is trying to unify representations. So they did do a lot of political work. And I think a lot of these abstract gestures are filled with a lot of structures and thoughts that have ways of us interpreting them in museums in a different way. That's what I would advocate for. And at the same time, we see the same gestures of abstraction. I talked about recycling as a methodology, for example, where some artists have used that, especially in Africa, a lot. Take Alan Atsui. He comes from a deep tradition of artists recycling materials in all of Africa and specific movements that really have dealt with it, from Dakar to South Africa and elsewhere. And also, we find the same kind of semantic, and most of it is abstract. And at the same time, you also see an abstraction in African-American artists, from Al Loving to Sam Gilliam and others, Noah Purifoy, talking about the recycling of materials, creating, basically using the debris in the 60s. This is during, basically during the Black movement, where he's asking the community of artists to create works from the debris of houses that were burnt down by the KKK. This language, and creating abstract figures and abstract kind of structures and sculptures. And he goes off and he does his own artwork and creates his own basically foundation and displays all his artwork out in the outdoors. There is so much gestures in histories from the 60s onwards in various pockets in the world that I think can provide us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what does it mean for an artist to be socially engaged in the production of materiality, in a language that is trying to create also, I want to say, a humane way of being with materials around us, and a political ecology with societies around us. So that's the long answer.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선현 선생님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또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한국이란 특수한 어떤 사회 정치적인 맥락 하에서 SF 시각예술이 가질 수 있는 정착의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이제 사변적인 픽션, 스페큘레이티브 픽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사변적인 픽션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떤 위기들, 기후 생태학 환경 문제, 정보 어떤 그를 통한 부의 재분배, 인종 계급, 또 여성주의, 퀴어, 트랜스 이런 굉장히 많은 어떤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유의 영역들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의 정치성을 언급할 때 굉장히 강력한 또 예술의 장르라는 생각이 또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변적 픽션 선생님이 쭉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장르를 보면서 90년대 이후에 이제 미술 씬에서 특히 비디오 영상 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다큐 픽션, 그러니까 디모스 교수님도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다큐 픽션을 또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 세계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보수적인 어떤 투쟁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아주 허구의 방식으로 진실을 재구성하는 그런 이제 어떤 영화적 우화 방식, 다큐 픽션적 방식이 90년대, 2000년대 굉장히 많이 이제 비디오 영상 작가들에 의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화나 전설과 같은 그런 초현실주의적인 표현 방식이 다큐멘터리 서사와 결합해서 어떤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에 미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간과된 어떤 사건과 역사를 되짚으면서 대학 역사나 대안적인 서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비디오 영상의 하나의 예술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허구를 통해서 진실을 재사유한다는 것, 그리고 픽션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되짚는 이런 방식이 SF의 어떤 사변적 픽션과 비디오 영상의 다큐 픽션이 공유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진실이 픽션을 통해서 재구성될 수가 있다면 그것이 가지는 그러니까 사변적 픽션이든 다큐 픽션이든 영화적 우화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역사 쓰기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큐 픽션과 사면적 픽션이 대안적 역사 쓰기 네, 예, 기능을 그러니까 공동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나타나시는가? 이제 사변적 픽션 역시 마지막 선생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고 또 같은 맥락에서 90년대, 2000년대 비디오 영상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많이 보이는 다큐 픽션이나 영화적인 우화적 방식들 역시 그런 어떤 지향점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연할 수 없는 너무나 트라우마틱한 그런 진실들을 맞습니다. 픽션을 통해서 다시 되짚는 이런 방식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대안적인 어떤 역사 쓰기를 할 수 있는 저항적인 역사 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어떤 부분에서 왜 사변적 픽션이 그런 정치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TJ 디모스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책을 쓰셔서 제가 르포르타지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책을. 그래서 요새 뭐 하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SF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아니 어떻게 SF에 선생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게 됐냐 했더니 리얼리즘은 너무 디프레싱하기 때문에 우울하기 때문에 SF가 필요하다. 희망을 갖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일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F를 통해서는 희망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스포일러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김창규님의 세월호를 배경으로 한 우리가 추방된 세계라는 단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SF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SF는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것도 있죠. 강하다고 제가 더 말씀드렸는데 한국 SF에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인지적 소외라는 개념이 여기서 키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있던 일상에서의 부조리 그런 것을 판타지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마치 그 헬조선 지도처럼 딱 극명하게 표현을 해주죠. 이거는 영어로는 월드 빌딩 이미지네이션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어떤 SF의 그 강점 중에 하나는 세계 구조를 상상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 많은 만화가나 이런 분들이 SF를 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SF를 그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세계를 상상해야 되니까 그 세계 안에 있는 많은 사물들을 다 일일이 새로이 구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이제 노력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른 세계를 상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우리가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지만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자본주의 세계 이상을 볼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세계의 지극히 부정적인 측면이나 또는 그 세계에서 약간 일탈했을 경우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것을
기획 구상해 볼 수 있는 것이 SF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SF가 제가 80년대 전반에 검열 때문에 침체됐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3세계 SF 전공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많이 동의들 하셔요. 검열이 있을 때 SF가 죽는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그 검열 이후에 다시 살아나면서 사실 민주화 운동이랑 87년에서 91년 그 정도 때요. 그 민주화 운동 세력 의 일부였던 분들과 SF적인 상상력을 그분들이 발견하면서 널리 퍼지게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직까지 그 비판적 사변의 SF가 어떻게 말하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작품이 많이 안 읽혀요. 왜냐하면 이제 학계에서 국문과에 SF 같은 걸 전공하는 분들은 다 강사, 여기 관심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이고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 큐레이터이신 분들께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런 작품들이 금방 안 알려져 있죠. 여러분이 읽으시면 금방 그 사회 민주화와 아주 민감한 사안들을 어떻게 말하면 리얼리즘보다 치열하게 다루고 있는 작가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상 오늘 디스커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림파다 선생님, 예술감독님, 샤레나칸 교수님, 박성현 교수님,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